기초에서는 사자와 구별만 하시면 된다 그랬고, 삼면관계 중에서 삼면관계는 갑과 을 사이, 을과 병 사이, 병과 갑 사이 관계를 말하게 될 것이고요. 이 삼면관계는 을의 행위가 갑에게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뭐 그런 의미. 그 중에 첫째가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대리권은 권한이다 그랬습니다. 발생 원인은 두 가지라 그랬죠.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대리와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한 임의 대리,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본인의 수권 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죠. 수권 행위예요. 별거 아니에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거 두 가지 분류식 행위라고 합니다. 분류식이라는 건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 이런 뜻입니다.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 왜 이런 논의가 있냐 하면,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매각, 팔아달라고 부탁. 보통 땅 같은 걸 팔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위임장을 교부하죠. 그죠? 그런데 갑이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만 했고 위임장을 안 줬어. 수권행위가 있냐의 문제가 있어요. 자,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만 했고 위임장을 안 줬어. 수권행위가 있다 없다? 있다 말이죠. 있다 말이죠. 우리 민법은 수권행위 하면서 꼭 위임장을 줘라 이런 게 없어요. 만약에 반대로 수권행위를 꼭 위임장을 주는 형식으로 하라 그러면, 아까 부인이 남편한테 아무 두부나 사오라고 부탁하는 경우에도 위임장을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임장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불요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수권행위는 뭘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이게 수권행위다. 이게 위임장을 주는 것은 수권행위를 했다는 증거에 불과할 뿐, 그 위임장을 주는 것 자체가 수권행위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류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군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을이 바쁘다고 거절을 했어요. 을에게 대리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갑이 팔아달라. 근데 을이 나 바빠. 거절. 을에게 대리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갑이 팔아달라는 부탁에 대해서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면 수권행위는 을과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을과의 계약이 아니고 갑의 단독행위다 이렇게 해요. 단독행위라는 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바쁘다고 거절. 그래도 을에게 뭐가 생겨? 대리권이 생겨요. 그래도 을에겐 대리권이 생겨요. 자, 그럼 이때 을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바쁘면 안 하면 돼. 의무가 있다 없다? 책임져 안 줘? 안 줘요. 그러니까 갑이 일방적으로 을에게 대리권을 주더라도 을에게는 요만큼도 불이익이 없어요. 기분 나쁜데요?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안 하면 되지. 기분 나쁘면. 지가 뭔데. 그리고 안 하면 그만이잖아. 따라서 갑의 수권행위는 을과의 계약이 아닌 갑의 단독행위. 기억하셔야 돼요.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게 수권행위죠?
을이 거절하더라도 일단 을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대리권이 생겼어요.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부탁을 했더니 을이 거절을 해. 그럼 갑은 을 저 자식이 안 하겠군.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갑이 당근을 제시해.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잘하면 잘 팔아주면 수수료 10% 줄게. 할래? 오케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을이 좀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던 을이 어이 그러면 하지 뭐. 오케이 했어요. 각과 을사에 뭘 한 거예요? 수수료를 주기로 계약을 했지요. 그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수수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하고 을 사이에는 권리와 의무가 생겼어요. 어떤 권리? 수수료 내놔. 그죠? 갑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각과 을 사이에 별도로 계약을 하면 각과 을 사이에는 뭐가 생긴다?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자, 이때 이 계약. 수권행위예요, 아니에요? 이거 수권행위 아니에요? 아니잖아. 수권행위는 이게 수권행위잖아요. 그죠?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이게 수권행위예요. 그리고 수권행위는 을과의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과 을이 수수료를 주기로 계약을 하는 것은 수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죠. 별개의 행위예요. 이것만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을이 평상시 갑에게 신세를 무지하게 졌어. 갑이 팔아달라고 부탁했어. 을이 군소리 안 하고 해줄 수 있죠. 수수료 안 받을 수 있지. 계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수권행위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이 수권행위하고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권리입을 발생시키는 이 계약, 하나의 행위다, 별개의 행위다. 별개의 행위다. 그래서 저 계약을 이렇게 불러요. 기초적 내부관계. 조문에서는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줄여서 원인관계라고도 합니다. 원인관계. 자, 이 표현을 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냐 하면 145페이지를 보세요. 145페이지 보면 맨 위에 대리권의 소멸이라고 해서 박스가 있고 거기에 128조에 보면 님의 대리의 종료라고 해서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라고 돼 있죠. 이때 법률행위가 수권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결국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란 임의 대리권을 말하는 거고요. 전조라는 건 바로 앞에 있는 조문을 말합니다. 127조. 그 127조 외에 그 다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법률관계가 끝나기 전에 수권행위를 처리한 경우에도 같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결국 임의 대리권은 두 가지 경우에 소멸하는 거예요. 수권행위 철회와 원인관계 종료. 그죠? 이때 원인관계와 수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라면 굳이 두 개를 소멸 사유로 정해둘 이유가 없지요. 원인관계와 수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라면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는 수권행위가 철회가 되는 하나만 규정하면 되잖아. 근데 별개니까 따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험에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의 지문에 우리 민법은 수권행위와 원인관계를 구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OX. 요거 말하는 거야. 128조. 예? 말이 그지같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알고 있는 것과 문제 푸는 건 다르다고. 지문 훈련 따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민법은. 근데 어쨌든 지금 기억하실 것은 이 수권행위와 원인관계는 별개의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도 128조에서 그걸 구별해서 원인관계가 종료 또는 수권행위 철회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갑이 수권행위를 철회해버리거나 을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또는 각과의 계약관계가 끝나버리거나 그럼 의뢰 뭐가 소멸한다? 임의대리권이 소멸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더라 말이죠. 거기서 원인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정리하면 수권행위는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법률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위임장을 주는 형식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단독행위고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권리 의무가 생기는 계약과는 구별하자. 됐죠? 그걸 수권행위에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문과정 우리 교재는 없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리권에서 대리권의 범위라는 게 나오고 대리권의 제한이라는 게 나오고 대리권 남용이 나오고 대리권 소멸 사유가 나오는데요. 나머지 세 가지는 안 봅니다. 이번 순환은. 괜히 봤다가 머리만 깨지는데 요 범위는 하나만 봅니다. 범위. 자, 이 대리권의 범위는 왜 중요하냐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을 때 그 정해진 범위에 넘어버리면 그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버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아까 살짝 언급했던 무권대리가 돼버려요. 무권대리가 되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확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갑이 이렇게 뭘 부탁했는데 우리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럼 갑이 야마 뭐 그것까지 하면 어떻게 해? 내가 그것까지 하라 그랬어? 그럼 우리는 야 네가 한 말 속엔 그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싸우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교재 보면 118조가 있어요. 가운데. 그죠? 이거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대법원의 기본적인 태도를 하나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을은 갑이 팔아달라고 그랬으니까 을이 매수자를 몰싹해서 병하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일단 을이 병하고 갑소의 A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을의 대리권의 범위 내요, 범위 바깥이에요? 범위 내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계약하는 날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줘요. 열흘 뒤에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요. 또 열흘 뒤에 잔금을 주기로 했어요.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병이 을에게 줘. 갑이 아니라. 이때 을이 이거를 수령하는 것이 을의 대리권의 범위 내라면 정당한 거고 을의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갑은 분명히 무슨 부탁만 했어요? 팔아달라. 근데 그 파는 날 계약금을 준단 말이죠, 보통. 이걸 을이 수령할 권한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리권의 범위의 문제예요. 당사자가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면 결과적으로 어디를 가? 법원을 가요. 그럼 법원이 해석을 해줬겠죠. 대리권의 범위 내다 아니다? 범위 내다. 수령 권한이 있다. 이게 발레요.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야 네가 왜 받아?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필요한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갑이 을에게 야 너는 계약만 해. 계약금부터는 바로 내 통장으로 보내. 네가 받으면 안 돼. 또는 너는 계약하고 계약금까지만 네가 일단 수령해. 그날. 중도금 잔금은 내가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제한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범위와 제한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만 이 제한에서 우리 민법이 특별하게 조문을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124조와 129조. 나중에 볼 거예요. 어쨌든 이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한 게 묶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확정을 지어야 좀 전에 이런 거 수령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게 되고요. 이 권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딱히 별도의 규정은 없어요. 아까 118조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해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해석과 관련된 조문이 없고 그 대법원 판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43페이지에 보면 대리권의 범위에서 양가로 2번 임의 대리권의 범위 동그라미 1번 뭘 해석하자? 수권행위를 해석하자 이렇게 되죠. 수권행위.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 하나는 기억해달라.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 일단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범위에서. 됐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제한도 보지 마세요. 144페이지. 남용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나중에 자세히 볼 거고, 아,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 주세요. 자, 마지막 요거죠. 대리권 소멸사유. 우리 상식적으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 해서 그 대리권이 천년만년 유지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대리권이 소멸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 부모가 갖게 되는 친권이라는 법정 대리권도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면 소멸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를 두 가지를 조문을 규정해 놨어요. 이 조문 두 개를 또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것도. 그 중에 128조는 좀 전에 얼핏 말씀드렸죠. 임의 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사유. 특유.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그래서 아까 128조가 시작이 어떻게 됐었어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을. 임의 대리권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었죠. 원인관계의 종료와 수권행위의 철회. 그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반면에 127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 소멸사, 공통.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된 소멸사유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임의 대리권에도 법정 대리권에도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 후견이 게시가 되거나 파산을 하거나 본인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게시, 파산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본인은 뭐만 대리권 소멸 사유예요? 사망만. 이렇게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서 본인의 사망, 콤마, 성년 후견의 개시, 콤마, 파산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다. X. 본인은 뭐만? 사망만. 그걸 꼭 기억하시오. 본인은 사망만. 대리는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까지. 자, 여기서 사망이 뭔지 알 것이고 파산도 뭔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뭐 파산, 개인희생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냥 간단히 생각하세요. 항상 언제나 늘 맛이 가 있는 애를,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었나? 동막골 사람들에 나오는 그 여기 해바라기 꽂고 있는 애 있죠. 머리에 해바라기 꽂고 등에 인형 얹고 다니면서 마이 아파하고 이런 애들이 완전히 맛이 간 애들. 그 완전히 맛이 간 애들에 대해서 법원이 너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으니 너를 돌봐줄 사람이 따로 필요해 라고 선고한 걸 성년 후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맛이 간 애를 돌봐줄 사람을 법원이 선임을 합니다. 이걸 성년 후견인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법원이 너는 성년 후견인의 돌봄을 받아라. 그 완전히 맛이 갔고 법원이 돌봐주러 한 개, 그게 피성년 후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에 대해서 법원이 너는 완전히 맛이 갔으니
성년후견인이 돌봐줘야 한다. 그거를 성년후견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년후견의 계시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 한정후견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후견?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약간 맛이 가네. 약간. 평상시에는 멀쩡했는데 가끔 맛이 가는 애들이 있어. 이게 한정후견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약간씩 맛이 가니까 그 맛이 갈 때마다 한정후견인의 돌봄을 받아라. 이게 한정후견이 되는 거예요. 성년후견은 늘 돌봐줘라.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뭐만? 성년후견의 계시만 대리권 소멸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한정후견 계시라고 슬쩍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암기하는 거예요. 임의대리 법정들의 공통된 소멸사유 본인 사망, 본사 이렇게 되죠. 대리인은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의 계시, 파산까지 대사성파 이렇게 되죠. 본사, 대사성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본사, 대사성파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답이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여기에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공통소멸사유가 아니죠.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사유에서 조문 2개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대리의 삼면관계란 대리인의 행위가 갑에게 유효하려면 어떤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의 문제고, 첫 번째가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이 대리권 간에서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수권행위가 어떤 건지 봤고, 대리권의 범위에 관해서 판례 하나 기억했고, 대리권 소멸사유 조문 2개를 암기했습니다. 이번 순에서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대리권에서는 두 번째가 갑이 을에게 아무리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이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갑에게 권리 의무가 생길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을은 그 대리권에 기초하여 갑을 위해서 계약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갑을 위한 계약. 이걸 대리 행위라고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대리 행위 있어야 돼. 문제는 지금 을은 누구 땅을 팔아요? 갑소유 땅을 팔죠. 자, 을이 병한테 갑소유 A 토지를 팔 때 을이 병한테 이 땅은 내 땅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 땅임을 밝혀야 돼? 갑소유 땅임을 밝혀야죠. 당연히. 그래야 병의 입장에서는 이 땅은 갑소유고 매도인은 갑이고 을은 그 매도인 갑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주는 사람이구나. 나중에 을이 아니라 갑한테 가서 땅 내놓으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리행위에서는 을이 병하고 대리행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대리행위 방식이라고. 114조에서 1항과 2항인데 1항만 좀 전에 제가 을이 병한테 갑소유 A 토지를 팔 때 누구 땅임을 밝혀라. 갑소유 땅임을 밝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114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1항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야 대리행위가 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 요거는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다시 한번 누구 땅임을 밝혀라. 갑. 즉 본인의 이름을 밝혀라. 누구의 이름을 밝혀라? 본인의 이름을 밝혀라. 그래서 현명이라고 해요. 밝힐 현자, 이름명자. 현명이라고 합니다. 스마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밝힐 현자, 이름명자.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요거를 대리행위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145페이지 현명주의라고 돼 있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학자들이. 114조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위한 것임을 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 즉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 돼 있지, 이걸 어떤 식으로 하라고는 안 돼 있죠. 분류식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의리병한테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리요, 이렇게 해도 되고, 중간에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갑소유 땅임을 밝혀도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이 계약은 나를 위한 계약이 아닌 타인을 위한 계약이라는 걸 밝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행위의 타인성이라고 불러요. 아이, 거지 같아, 어려워. 으이씨. 이런 표현들이 가끔 지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가를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일반적으로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현명을 하지만 두 번째 줄 현명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더라. 그래서 보통 본인의 이름을 표시해야 되지만 설령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의 사정을 통해서 갑소유 땅임을 알았다면, 알 수 있었다면 현명은 한 것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런데 지금 의리병과 계약을 할 때 분명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갑에게 권리 의무가 생긴다 그랬죠. 그럼 표시하지 않으면 그럼 대리행위다 아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거 누구의 행위냐 말이에요. 이건 누구의 행위다? 을의 행위겠지. 을의 행위겠지. 한 장을 넘겨보면. 현명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문장이 두 개인데 첫 번째 문장만 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 이 자기가 누구야? 대리인, 자기 자신. 을의 행위가 되는 거야. 을의 행위가. 을의 계약이 되는 거야. 어떤 차이가 있냐? 위에 거는요, 이거는요, 매도인 갑, 대리인 을이 돼요. 예?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요거는 매도인이 갑이고요. 당사자가 매도인의 대리인이 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거는 이제 누구의 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을. 그러니까 매도인이 누구예요? 을이에요. 그럼 이 매도인은 자기 거 매각한 거예요? 남의 거 매각한 거예요? 남의 거 매각한 거예요. 이걸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타인 권리 매매. 그러니까 나중에 병은 누구한테 와서, 을한테 와서 땅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지. 그죠? 그제서야 을이 사실은 나는 갑의 대리인이었고 갑한테 가서 달라 그래라. 이따위 소리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을이 땅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을의 행위로 본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단서인데 단서는 보지 말고 원칙만 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실게요. 본다예요. 앞으로 이제 조문을 확인하다 보면요. 조문은 추정한다로 끝나는 조문이 있고요. 본다로 끝나는 조문이 있어요. 본다는 다른 말로 간주한다 또는 의지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두 개가 소송에서 좀 달라요. 처리가. 뭐뭐로 추정한다는 조문과 뭐뭐로 본다는 조문이 소송에서 좀 달라요. 취급이. 근데 우리는 이제 민사소송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나올 때마다 좀 구별을 해 두셔야 돼요. 자꾸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울 필요 없고 제가 체크해드린 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본다로 되어 있는 거. 본다로 되어 있는 것을 추정한다로 바꿔서 출제하거나 추정한다로 되어 있는 걸 본다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요?
167페이지. 가운데 기한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153조 1항에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추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다로 바꿔서 잘 내요. 이 추정한다로. 그래서 조문 중에 뭐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제가 가다 말고 아 이건 체크하세요 하는 것들은 자꾸 읽으셔서 입에 붙어야 돼요. 나중에 하면 헷갈려요. 본다였나? 추정한다였나? 자꾸 헷갈려. 지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대리행위에서는 첫 번째가 정리. 의리병하고 대리행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가백의 효력이 생기는가? 당연히 의리병한테 내 땅이다 이렇게 팔면 안 되지. 갑수유 땅임을 밝혀야지. 그걸 현명이라 한단 말이야. 현명이라. 만약에 갑수유 땅을 밝히지 않으면 을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을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두 번째가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사기강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하자 없는 의사표시에서 하자는 뭘 말했어요? 사기 강박만을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더 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뭘 말하냐? 자, 의리병하고 A토지 매매 계약을 합니다. 법률행위죠. 당연히 을에게 대리권이 있고 본인을 위해서는 표시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것도 법률행위니까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그 안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사기 강박이 없을 것, 이건 당연히 갖춰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히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플러스 대리권이 있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면. 그런데 이게 그 일반적 요건을 못 갖춘 경우 당사자의 능력이라든가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 그거를 대리행위 하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리병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1번 갑이 만취, 을은 멀쩡. 2번 갑은 멀쩡, 을은 만취. 지난주에 만취한 사람의 계약은 무효라 그랬죠. 근데 그거는 계약을 하는 사람이 만취했고 그 사람한테 무효가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을이 계약을 하죠. 그런데 계약이 만약에 무효가 되면 그 무효라는 효과는 갑에게 생기죠. 그렇잖아요. 계약은 을이 하고 그 결과는 누구한테 생기고 갑에게 생기니까 이런 경우에 그 계약의 유효 무효에 관한 판단을 그 유효 무효에 대해서 결과를 가져가는 갑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직접 하는 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리행위의 하자의 문제입니다. 대리행위 하자. 자,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민법은 깔끔해. 대리인 기준 하래.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하래요. 효과를 가져가는 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기준 하래.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무효예요? 2번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2번이. 그럼 1번은 무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만취 있어도 되죠. 우리 147페이지를 보면 제4절 제2번 본인의 능력이라고 돼 있죠. 거기 뭐라고 해요? 대리인은 뭘 갖추어야 하나? 의사능력 갖춰야 돼요. 멀쩡해야 돼. 그죠? 만약에 대리인이 만취해 있으면 무효란 말이에요. 하지만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
그죠? 굳이 멀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취 있어도 돼요. 대리인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본인은 만땅이어도 된단 말이죠. 의사 능력 따위 필요 없단 말이지. 누굴 기준으로 하니까 대리인 기준. 그게 110조 1항. 110조 1항은 읽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왼쪽에 1항을 보면 이렇게 되죠. 의사 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무슨 소리? 몰라. 뒤에 것만. 그 유무는 누굴 표준으로? 대리인 표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이제 나중에 예외가 나와요. 예외란 건 누굴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본인. 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가 2개가 나와요. 그걸 나중에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2항이에요.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괜히 머리 아파. 읽어볼까? 특정한 범죄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한 때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뭔 소리? 몰라. 뭐 러시아 말도 아니고. 아주 거지같이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일반인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좀 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될 거라. 하여튼 좀 오늘은 뭐만? 원칙만.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 기준. 대리행위에서는 첫째가 방식이고 두 번째 하자의 문제죠. 세 번째. 좀 전에 의사능력 유무 같은 거 이거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대리인 기준. 그래서 본인이 설령 만취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의사능력이 있다면 유효가 되고 본인이 아무리 멀쩡하더라도 대리인이 의사 무능력이라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되니까 대리행위가 유효하려면 본인이 아니라 누가? 대리인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대리인 일단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우리 지난주에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는 의사 능력뿐만 아니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취소. 그죠? 그럼 이 경우에도 어른,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요건 문제가 있어요. 행위 능력. 예를 들어서 갑이 A 토지가 있고 을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갑이 처음에 땅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는 놈들이 다 부동산 잼뱅이들밖에 없어. 누구한테 부탁을 할지 고민이야 지금. 어떡하지? 바빠 죽겠는데. 근데 옆집 사는 만 15세 중학생이 중개사 자격증을 땄대. 지금까지 최연소 합격자가 중2죠. 이 학원에서 나왔죠. 예전에. 만 15세도 붙는 시험이에요. 네? 우리도 붙을 수 있어요? 자, 갑이 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병하고 A 토지를 매매했다 만약에. 그런데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아야 되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 누구 동의를 받으라? 부모 동의 받으라. 그런데 이 경우에는 누구 땅을 팔아요? 갑수의 땅. 근데 누구 동의를 받아? 을의 부모 동의를 받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이 땅 팔 때 을의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다시 한번. 갑수의 땅을 파는데 갑이 미성년 을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 을의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 갑이 땅을 파는데 왜 을의 부모 동의를 받아요? 받아야 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야, 미성년자가 계약할 때 부모 동의 받으라 했지. 미성년자 자신의 계약을 할 때.
자기 자신의 계약을 할 때. 그때 동의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갑을 위한 계약을 하는 거죠. 이 계약의 모든 결과는 좋든 나쁘든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갑에게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을의 부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즉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117조. 대리인은 계약을 할 때 판단력은 있어야 돼. 오른쪽 맨 위에 147페이지 1번 두 번째 줄 끝에 적어도 의사능력은 있어야 돼. 하지만 왼쪽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아. 그래서 대리인이 미성년자여도 되고 그때 대리행위하는 경우 부모 동의 따르는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갑이 또는 을이 또는 을의 부모가 이 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원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있다 없다? 없으니까. 동의 안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 대리 행위를 뭐 할 수는 없다?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이게 대리인의 능력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 대리 행위. 을이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 행위를 해야 그 효과가 갑에게 생기는데 그때 그 대리 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그 대리 행위에 문제가 생겼을 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그래서 대리인은 의사능력은 있어야 된다. 하지만 117조에서 뭐는 필요 없다. 행위능력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대리행위에서 나오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뭐 요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처음 듣는 분들도 이것까지는 뭐 아예 생자로 못 알아듣겠다. 그건 아니죠. 난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건 아니지. 조금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요 정도가 첫 번째 삼면관계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7조로 가면 아까 대리효과라고 해서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 법률효과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 효과라고 되어 있죠.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정상적인 대리 행위를 하면 그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된다? 갑에게 기속이 된다. 거기에서 직접이라는 말에 따옴표가 써 있죠. 그죠? 직접 갑에게 기속이 된다. 이렇게. 자, 이 직접 갑에게 기속이 된다는 말을 잠깐만 이해해 볼게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까먹어도 돼? 아까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을이 땅을 팔아. 자, 이때 을 계약금 수령할 수 있다고 그랬죠.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횡령을 했어. 갑한테 안 갖다 줬어. 다시 말해서 갑은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어. 병이 갑한테 와서 등기 넘겨달래. 갑 등기 넘겨줘야 돼요? 안 넘겨줘도 돼요? 넘겨줘야죠. 넘겨줘야죠. 병의 입장에서는 갑의 대리인에게 돈 다 줬잖아. 그죠? 그러면 갑을 한 푼도 못 받는데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거죠. 누가? 갑이. 지가 찍혀야지.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 아까 그 직접이란 말이에요. 을이 받았죠. 을이 분명히 병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았죠. 그 효과는 직접 누구한테 생긴다? 갑에게.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갑은 직접 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설령 을이 병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갑에게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갑은 직접 받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을이 받는 것도 대리잖아요. 아까 권한의 범위 내에 들어 있었잖아. 그게 직접의 뜻입니다. 네? 요게 나중에 대리권 남용이란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어른 병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그걸 수령하면 직접 누구한테 갑에게 효과가 생기니까 설령 을이 그 수령한 돈을 갑에게 갖다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갑은 거절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직접 효과가 계속된다 이 뜻입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무권 대리가 나와 있는데 무권 대리를 보기 전에 복대리라는 놈을 하나 봅니다. 먼저. 이것도 입문 과정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빠져 있어요. 자, 지금까지 본 게 이제 보통의 대리고요. 일반적인 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독특한 대리 중에 하나가 복대리라는 놈이 나옵니다. 복대리. 자, 이 복대리는 오늘 복대리의 뜻이 뭐고 복대리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만 오늘 머릿속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고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맨날 헷갈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지하게 틀려. 자, 갑이 소파에 뒹굴거리고 있는 남편한테 두부를 사오라고 시킵니다. 사자일 수도 있고 대리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대리 아무거나 사와 그랬습니다. 대리죠. 그런데 이 을이 지금 축구를 보고 있어. 국가대표 평가전을. 꼭 두부 사러 갔다 오면 골을 넣을 것 같아. 안 되겠다. 방에서 뒹굴거리는 아들놈한테 얌마 네가 사와. 이렇게 시켰어요. 이때 병. 얘가 복대리예요. 자, 이 병 누구 부탁을 받았어요? 을의 부탁을 받았죠. 즉 대리인이 선임했죠. 그죠? 자,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이 병은?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을의 대리인이에요? 을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신 분 이유? 왜 을이 부탁을 받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란 건 권리 의무를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병이 두부를 사왔어요. 누구의 권리 의무예요? 갑이죠. 그럼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갑의 대리인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겨요. 아니 을이 해야 될 걸 갑이 병이 대신해 줬을까? 을의 대리났냐고. 또 우겨. 1년 내내 우겨요. 저한테 오셔갖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열이 받아가지고 조문에다 못을 박아놨어요. 아예. 1항인가? 2항인가? 1항이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의 범위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못을 확 박아놨어요. 잊지 마세요.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누가 선임한? 대리인이 선임한. 즉 대리인의 부탁을 받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잊지 말자. 입에 붙여야 돼. 그냥 대리인의 부탁을 받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이다라고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질문이. 계속 헷갈려요. 자, 두 번째 이제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을이 아들한테 네가 사와라고 이 부탁을 하는 것, 이거 대리행, 을의 대리행위예요, 아니에요? 이거 다시 을이 아들놈한테 얌마 네가 가서 사와라고 하는 것, 을의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지요. 을의 대리행위가 아니죠. 대리행위라는 것은 본인이 부탁한 행위가 대리행위예요. 본인이 부탁한 거. 가면 뭘 부탁했어요? 두부 사오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두부를 사오는 게 대리예요. 근데 을은 지가 직접 두부 사왔어요? 아니잖아. 아들한테 다시 사오라고 다시 재부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야. 대리인의 수권행위예요. 이걸 복임행위라고 해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이건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인의 뭐다? 수권행위다. 부탁하는 거니까.
그죠? 다만 본인의 수권행위하고 구별해서 복임행위라고 따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대리행위라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본인 이름. 그죠? 본인 이름. 갑의 이름으로. 근데 대리행위가 아니야. 그럼 갑의 이름으로 하면 돼, 안 돼? 대리행위라면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근데 이거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갑의 이름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의 풀 뜻이에요. 오늘 외우세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자, 여기서 갑의 이름으로 또는 을의 이름으로의 뜻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갑의 이름으로라는 건 이런 거죠. 권리와 의무가 누구한테 생긴다? 갑에게 생긴다. 책임도 누가 진다? 갑이 진다. 그럼 일로 와요. 여기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라는 건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뭘 진다고요? 책임을 진다고요. 을이 병한테 부탁을 할 때 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내가 책임질 테니 네가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을 자신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병이 계약을 했는데 대리행위, 이 병의 대리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병은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요. 대신 누가 진다? 을이 진다. 그게 을 자신의 이름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병의 행위로 갑에게 손해가 생기면 병은 책임지지 않지만 을은 책임을 지니까 을이 병한테 부탁을 하고 방관하면 안 돼요. 잘하나 못하나 감시 감독권이 있어요. 을에게는 병을 뭐 할 권한이 있다? 감독할 권한이 있다. 왜? 책임을 안 져야지. 책임지려. 책임 안 지려면 병이 잘하나 감독을 해야지 당연히. 이때 이 감독권의 근거가 뭐냐? 을의 대리권이 근거가 돼요. 을이 원래 갖고 있던 이 대리권. 그 말은 을이 병을 선임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을이 병을 선임하고 병이 잘하나 못하나 을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감독권의 근거는 을의 대리권이더라. 따라서 을이 병을 선임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병은 보세요. 을의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겼죠. 따라서 이 병은 언제나 임의대리. 만약에 미성년의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했다. 그래도 임의대리. 그죠? 복대리권은 항상 대리인의 뭘 통해서 생겨? 수, 권, 행, 위.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임의 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임의 대리인. 뭐라고 시험지에 나온 게 있을까?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법정 대리다. X. 선임이라 그랬잖아. 수권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은 누구의 대리인? 또 을이래. 또 을이래. 또 을이래. 갑의 대리인.
괜찮습니다. 뭐 첫날이니까. 근데 8달 뒤에도 을의 대리인이라 그래요. 또 갑의 대리인이에요. 갑의 대리인. 따라서 병이 계약을 할 때, 대리행위를 할 때 누굴 위한 것임을 표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아이, 절대로 안 되죠. 을의 대리인이 아닌데. 이것도 이렇게 나온 적 있죠. 복대리인은 대리행위할 당시에 본인 및 대리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X. 그렇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죠. 누구의 대리니까? 본인의 대리. 그죠? 복대리. 오늘 딱 여기까지만. 더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다. 복대리는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자, 일단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돼요. 뜻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하자. 복대리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탁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탁을 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잊지 말자. 네? 이것만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 복대리는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라는 거.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이런 것들만 오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묵번대리 좀 마지막에 보겠습니다.